내가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오늘의 풍문을 공개합니다. 2019년 첫 1000만 관객 돌파, 극한 직업. 하지만 진짜 극한 직업은 따로 있다. 극한 직업 배우들의 버라이어티한 극한 전직 대공개. 그림자에서 빛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딛고 연예인으로 성공한 김남주부터 찜질방 매점 사장님 출신 배우 이시영. 은퇴 후 생활고 때문에 다시 복귀한 윤여정까지 생활고를 딛고 데뷔한 스타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오디션이 뒤바꾼 운명의 주인공들. 현직 연예인들이 직접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사는 법. 연예인이라기에 잘했다 느낀 순간부터 말 못하게 힘들었던 순간까지. 내가 연예인이 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네, 화제의 영화 극한 직업이 드디어 관객 수가 1,5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없었다. 자동차는 16대를 부셨네? 그럼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 영화에 출연한 스타들이 그런데 극중 캐릭터보다 더한 극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마약반의 좀비 반장, 이 고반장 역할을 맡은 류승용 씨는요.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저는 근데 그동안 류승용 씨가 워낙 흥행작에 많이 출연하셔서 그런지 정말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신 건가요? 네, 류승용 씨는 1986년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연기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중 제일 놀라운 일은 도로를 포장하는 일이었어요. 네, 제대 후에 류승용 씨는 수원 발안 30km 이 아스팔트를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아스팔트 작업의 특징이요.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겨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스팔트 그 까는 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열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여기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름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굳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트럭에서 내려오자마자 이걸 평평하게 펴는 작업을 하는데 뜨거운 햇빛 아래 아스팔트는 달궈지고 있고 거기서 일은 굳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때 느낀 열기가 제가 볼 땐 천만의 열기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열기도 그렇지만 그 냄새가 그렇죠. 마스크 쓰시잖아요. 예. 야. 뭐 유승용 씨 당시에 삽질을 너무 하다 보니까 왼쪽 그 날개 축지가 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무척 아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스팔트 공사하는 분들을 만나면 차를 세우고 음료수를 대접한다고 해요. 나도 옛날에 이랬다. 아시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할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건설했던 도로를 딱 지나갈 때 꼭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빠가 이 도로를 다 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럴만도 하네요. 정말 그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를 까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일 텐데 극한 직업이잖아요. 얼마나 무명 생활이 길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류승용 씨는요, 34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당시에도 무명이었습니다. 학교 후배와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집이요.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옥탑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계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죠. 생계를 위해서 한 아르바이트였어요. 사실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할 때 거의 막 가장 밑바닥에 중국집 배달, 이런 오토바이에 배달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달의 민족이지만 류승용 씨 별명이 정말 배달의 왕인 적이 있었는데 뭐 우유 배달 기본, 족발집 배달했었고요. 뭐 그뿐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세차장에서 차도 닦았었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특이해요. 과수원에서 농약도 쳤다 그래요. 과수원에서? 네,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또 독특한 아르바이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비대 조립 공장에서 비대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곳에서 굉장히 낯익은 얼굴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바로 1970년생 동갑내기 배우. 유해진 씨. 유해진 공장에서 운명적인 배우를 했는데 유해진 공장에서 기대 공장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유해진 씨 좋은가요? 비대 조립하신 거예요? 그렇죠. 조립하다가 만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그곳에서 하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그 일을 함께 했었던 거예요. 깨끗한 알바를 통해서 깨끗한 알바를 하다 만나. 이것도 인연이네요. 어떻게 거기서 만나냐. 연극
뭐 연극 무대에서 만난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참 마다하지도 않고 이런 열심히 살아온 열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정말 여러분은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게 특이한. 아니 예를 들면 아스팔트 아르바이트 몇 달 했겠죠. 30km 정도면 뭐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닌 것 같은데. 30km가요? 그 정도 몇 달이면 왜냐면 대부분은 기계가 해요. 기계가 하는데 울퉁불퉁한 부분을 삽으로 이제 조금씩 도와주는 정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물론 생활이 그렇게 뭐 넉넉한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무명 힘들게 막 생계를 이어갔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문제가 아니 근데 그렇다면 정영진 편집장님은 방송하기 전에 뭐 힘든 알바 아니 저는 아르바이트를 저도 뭐 아주 힘들게 하진 않았지만 대략 한 2-30개 정도 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그 중에서? 제가 했던 거 중에는 그 아스팔트를 깔면요 그 위에 차선을 그려요. 차선을 그리는데 그 도료를 이렇게 쭉 밀고 이제 롤러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끓어요. 워낙 뜨겁기 때문에 유리를 녹인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야 돼서 그게 튀면은 장갑을 한 3-4개씩 껴도 목장갑이 녹아요. 뭐 저도 당연히 이런 거 다 근데 우리들은 어쩐지 이 라인을 가끔 보면 삐뚤어진 라인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끊어진 데 있어요. 삐뚤어지게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류승용 씨의 이런 과거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나중에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더라. 이 정도는 뭐 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고생했다. 그런데 뭐 대단하다. 고생을 하고 이제 뭐 결과가 중요한 거죠. 같은 도로 공사를 했지만 한 명은 1000만 배우가 되고 한 명은 지금 저 자리에서 나만 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났는데. 어쨌든 부분 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 방송 하기 전까지 어떤 뭐 꿈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봤다. 제가 뭐 말도 못 꺼내겠는데. 꺼내봐요 한번. 정말 고생스러운 거 얘기해요.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뭐 도로를 깔았다고 했는데 요게 저에겐 약합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자원봉사 하셨나요? 아닙니다. 추첨으로. 그 경기장? 상암동 월드컵을 제가 지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근 2년 동안 정말 제가 새우잠을 자면서 거기서 혼자 지었어? 혼자 짓진 않았지만 시멘트를 제가 직접 하면 진짜 그 2년 동안 하셨어요? 거의 2년 동안 그때 당시 그 개그맨 지망생이었던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했는데 전 그거 보면 눈물 납니다. 저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었습니다. 그 월드컵을 위해서. 뭐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에 그럼요. 자기가 짓는 게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월드컵 경기장인가? 어느덧 월드컵이 됐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또 기억 뭐 슬리피 씨는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그거였어요. 주차장을 다 그렸는데 지하 주차장을 다 그렸는데 선을 다 지우고 왜? 너무 엉떨어졌대. 다 그려놓은 거야. 뭐 기술자만 하는 거예요. 엄청 커요. 근데 그거 지우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그거 그리면서 랩도 하시고 그랬나 봐요. 막 지우면서 랩하고 다 취해서. 왜 삐뚤어졌을까 이렇게. 박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알바 해보셨어요? 네, 근데 저도 데뷔가 워낙 빨라서 저는 19살이라 아르바이트를 뭐 저도 몇 개 해보긴 했는데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도로를 깔다가 68페인트 띄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신 분에 비하면 다들 저도 많이 했는데도 이게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네, 류승룡 씨가 그 꿈에 다가가지만 그 닿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무명 시절을 자신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버텼을지가 참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류승룡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해서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빨리 더 집중을 해서 이것을 뭔가 해결하려 노력을 하고 고민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자.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포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빨리 그 문제를 접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잘 되는 타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극한 직업으로 이제 류승룡 씨는 이제 명불허전 1000만 배우로 거듭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흥행 보증 수표답게 이제 출연료도 예전과 확 달라졌을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선으로? 네, 궁금하죠. 그게 얼마죠? 정확한 출연료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요. 류승용 씨가 출연한 7번 방의 선물이요.
역대 영화 중에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1,498%. 와. 1,400? 15배. 근데 기대가 없었구나. 그런데 극한 직업이 1,550만 명을 넘으면 이것조차 뛰어넘어요. 우와. 그 정도 대한민국 역대 수익률 1, 2위 상업 영화 중에서는 유승용 씨가 다 가져가는 건데 그때 보통 배우들이 러닝 개런티 계약을 많이 맺는데 7번 방의 선물은 워낙 성공을 많이 해서 러닝 개런티로 출연료 외에 10억 이상을 받는 거예요. 10억? 근데 러닝 개런티로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대체 영화 배우들은 얼마를 받냐 하는데 7+7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7이 앞에 7이 출연료 7억 플러스 7은 수익 지분 7%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화가 1,000만이 들었는데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500만이면요. 500만 빼고 나머지 500만에 대해서만 7%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500만 정도 되면은요. 못해도 한 150억 정도는 벌거든요. 거기에 7% 해보세요. 3, 5, 15 하면 10억 이상. 제가 볼 땐 극한 직업으로도 10억 이상의 러닝 개런티를 받으실 겁니다. 사실 자신의 동기 중에 서울예전 동기 중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탈감 같은 것 컸을 테고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사실. 그런데 40살 무명 때까지 40살 이제 이름을 알릴 때까지 계속 그 줄을 잡고 있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앞서 이야기가 나온 유승용 씨처럼 극한 직업에 출연한 저는 정말 눈에 보였던 게 진성규 씨. 진성규 씨.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나요? 매력적. 예.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토막 살인범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매일 닭이나 토막 내고 있는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너는 아시냐고요? 진성규 씨의 과거도 정말 화제가 됐는데요. 일단 진성규라고 하면 다들 2017년 영화죠. 범죄도시에서 악랄한 조선족. 그 굉장히 눈빛이 싸나운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되게 들깨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눈빛을 연기한 위성락이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예요. 당시 정말 소름 끼치는 악역으로 연기를 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의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까지 받았었어요. 이렇게 큰 주목을 받기 전에 사실 진성규 씨는 15년이라는 아주 긴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진성규 씨. 진성규 씨는 원래 이제 배우의 꿈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워낙 학창 시절에 운동을 좋아해서 꿈이 체육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친구와 이제 작은 극단에 갔는데 거기서 그걸 보고 꿈이 바뀝니다. 난 배우가 되고 싶다. 그 이후로 매일 저녁에 극단 가서 이 배우에 대한 꿈을 키워요. 그러다가 결국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이 경남 진해에서 가방 3개 싸들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진해 친구들 얘기하더라고요. 시상식에서. 당시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일단 서울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물어서 도서관 사설을 한다는 외산촌 친구분을 찾아가서 얹어드리고 그리고 형수님은 형수님인데 육촌 형수님이 서울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그분에게 또 3개월간 얹혀 살다가 이런 식으로 보찜 장수처럼 왔다 갔다 그야말로 발 닿는 곳이 그냥 자기 집이고 머리 붙이는 곳이 잠자리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과정만 들어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거처를 정하지 않고 집을 계속 옮겨 다닌다는 것만큼 좀 힘든 건 없거든요. 진성규 씨가 서울에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갔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정말 진성규 씨의 아르바이트는 정말 눈물겹고요. 거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일단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늘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정신 상태가 이렇게 해롱해롱 하셨다고 합니다. 낮밤이 바뀌니까.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서 지하철에서 쓰러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교수님들께서 쟤는 안 되겠다라고 욕을 하셨다고 합니다. 잠 못 자고 와서 수업 듣는 건데. 설거지가 집에서 하는 설거지는 사실 우리가 식구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4명, 5명, 6명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이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요. 이게 몰려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고깃집에서 불판 닦아보셨어요? 불판은 이건 설거지가 아니에요. 그건 공사예요, 공사. 나 그거 해봤구나, 나도 안 해본 게 없는데. 갈비 자르는 분들은 이제 진급을 해서 걸로 가가지고 자르는 거고,
포기 불판 앞에서 오면은 그거 닦는 거 있죠.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친척 집에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설거지나 뭐 어쨌든 그 과정이 그걸 다 떠나서 고향에서 했으면은 뭐 집에 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되지만. 고향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진성규 씨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진성규 씨 별명이 짠규래요. 그러니까 자신도 물론이고 자신 주변에서 다들 뭔가 자기를 항상 짠하게 보고 안 됐게 생각해서 실제 안 그렇죠? 짠규라고 하는데 본인은 근데 되게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진성규 씨가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군입대를 했는데요. 돌아온 후에는 3개월 동안 바짝 번 돈 200만 원으로 월세 15만 원짜리 지하방에서 다시 또 연기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네, 진성규 씨는 2011년 학교 후배이자 극단 후배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결혼 직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쌀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쌀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내분이 현명한 게 보통의 아내였으면 돈도 못 벌어서 쌀도 없고 이렇게 잔소리를 긁었을 텐데 얼른 친구한테 쌀 떨어졌다고 전화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본 진성규 씨가 정말 이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면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레이디 제인 씨라면 만약에 이렇게 쌀 떨어지게 하는 남편하고 이 결혼을 선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제가 평강공주병이 있어요. 제가 막 약간 조금 힘들고 약간 결국은 공주병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별로는 공주병이에요. 친구를 제가 먹여 키우고 막 업어 키우고 이런 거를 제가 그래도 잘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런 분이 단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만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야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그냥 마냥 쉬는 게 좋고 노는 게 좋아서 이러면 안 되고 본인이 정말 원하는 바가 확실히 있고 목표가 있는 분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죠. 이 방송 이후로 레이디 제인 씨한테 몰려올 남자들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리틀 박미선입니다.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있어도 되는 경우가 거의 100에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성규 씨의 부인은 한 번도 진성규 씨를 바가지 긁은 적이 없다는 유명 기간. 정말요? 대단합니다. 한 번도 없대요. 어쨌든 대세 배우 진성규 씨는 다른데 눈 팔지 않고 한 길만 우직하게 걸어서 지금 충무로 대세 배우가 됐습니다. 극한 직업의 이 놀라운 흥행에 힘입어 뒤에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사바하, 퍼펙트맨, 암전, 롱 리브 더 킹. 이 4편의 영화가 개봉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작이에요. 최근에요. 진성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 대역전 로또가 된 것 같다.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이 나온 게 처음이고 대중들이 알아봐 주시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이사 안 가냐고. 지금 사는 동네에서 더 좋은 데로 이사 안 가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은 우리 가족, 후배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정도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그 행복한 마음을 전했다는데 그냥 말만 들어도 되게 행복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또 이제 진성규 씨 에피소드가 있는데 진성규 씨가 무명 시절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친구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친구들이 월급 받은 걸로 진성규 씨를 내게 살렸다라고 해요. 좋은 친구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진성규 씨 친구들이 이 진성규 씨를 위해서 이 코 성형 개모임까지 합니다. 유명하죠. 맞아, 유명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진성규, 성규는 연기력은 좋은데 왜 못 들까 고민하던 끝에 친구 아내가 진성규를 보고 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돈 모아서 우리가 코를 좀 수술해주자라고 마음을 뭉친 거죠. 진짜 좋은 친구들이다. 근데 다행히도 그 전에 떠서 코 수술은 안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코가 있죠. 코가 없다고 했어요 그 아내분이. 진성규 씨가 저는 사실은 유승용 씨보다 훨씬 기대되는 배우긴 해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뭐 필모그래피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걸어온 길이나 최근에 그 영화들 보면 그러니까 사바는 제가 뭐 아직 안 봤습니다만 만약에 사바까지도 진성규 씨의 연기력 인정받는 수준이 되면 아마 그 뒤는 정말로 뭐 투탑조연이나 뭐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준에 어떤 색깔을 입혀도 다 맞을 만한 그런 정말 대배우가 될 것 같아요. 정일필 씨가 또 오랜만에 칭찬을 해주셨네요. 칭찬을 하시네요. 정말 그 극한 직업 출연자분들이
극한 직업을 겪어봐서 그런지 되게 메소드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또 영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혹시 무명 생활을 겪은 또 배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또 있습니다. 바로 극한 직업 속의 감초 악역이죠. 오정세 씨. 오정세 씨 연기 잘해요. 예. 연기 잘하죠. 였어요. 사실 네, 오정세 씨는요 무명 시절에도 그 동료들 사이에서 그 디테일의 화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우들이 특정 장면을 연기할 때 이렇게 한두 가지 버전만 준비를 해오는데요. 오정세 씨는 3가지, 4가지 버전을 반드시 준비를 해온다고 해요. 근데 그 3가지, 4가지를 각자 다른 감정, 다른 방식으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전 오정세 씨가 10년 동안 무명 생활하면서 오디션만 1000번 이상 봤다고 하는데요. 당시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걱정은 안 했다고 해요. 뭘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그런 건설 노동자로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극 무대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받으면서 이 돈으로 생활하면서 일을 했는데 사실 오정세 씨는 먹는 걱정은 별로 안 하셨을 겁니다. 왜요? 슈퍼마켓집 아들입니다. 근데 오디션 1000번을 봤다는 게 정말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단순히 1000번 많이 봤다,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오디션을 아직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오디션을 사람이 한 100번, 200번 정도 떨어지고 나면 자기 연기와 재능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쨌든 본인에게 확신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멋지네요. 네, 예.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늦게 데뷔한 편이거든요. 20대 후반에 데뷔를 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기획사 연습생으로 계속 연습생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서 이제 대학교 와서 밴드 결성을 해서 밴드 활동을 계속 쭉 하면서 인디 밴드로 활동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돼서야 겨우 이제 방송계에 데뷔를 한 편이라 인디 밴드로 거의 한 뭐 10년 정도를. 네네. 저도 음악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홍대에서 많이 봤어요. 아 맞아요. 언더그라운드를 4년,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공연 수익이 없어요. 이제 진짜 지하철비도 없어서 못 갈 뻔한 적도 많은데 한 5년, 6년 버티니까 백업 래퍼를 또 하고 백댄서 이런 말도 있었던 것처럼 연예인 뒤에서 랩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된 게 엔터테인먼트 26살에 겨우겨우 이렇게 딱 턱걸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상처도 받고 힘든데 이렇게 연예인을 계속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꿈이니까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꿈이에요. 그 꿈 때문에 이 자리까지 너무 오게 됐고 저는 저에 대한 꿈이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당연히 배우와 가수가 될 거야라는 꿈을 늘 함부로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멋지고 너무 멋있어. 스웩. 연예인. 스웩. 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 신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신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자리에 갔는데 학교 어디 나왔어? 저 어디 전문대 나왔는데요? 무시하더라고. 뭐 차 있어? 차 없는데? 지금 연예인 친구가 와서 야, 얘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야. 진짜? 하더니 진짜 같은. 자,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에 있는 스타들도 있는데요. 극심한 생활고와 가족 부양을 위해서 연예계로 뛰어든 스타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한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원조 차도녀 배우 김남주 씨도 그래요?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연예계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김남주 씨 같은 경우는 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집안이 좀 많이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시절을 거쳐서 청소년기까지 그러니까 정말 내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죽하면 어머니가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김남주 씨에게 친구를 데려오지 말라고 했대요.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심정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주 씨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없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뭐 하는 말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던 게 당시에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던 김남주 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형 눈알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때 정말 힘든 분들이 이 인형 눈알 아르바이트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때 하나를 붙이는데 뭐 10원, 20원 그럴 거예요. 뭐 10원, 20원 이랬는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김남주 씨가 맡은 역할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부자 집딸, 뭐 도도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곱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모습이네요. 네, 김남주 씨 드디어 이제 꿈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월급 3개월을 모아서 대학 학원에 등록을 해 재수 끝에 S대 무용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92년도 미스 코리아의 경기 진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로 또 왜 전업을 하게 됐냐면요. 의류 카탈로그 촬영이 있었는데 이게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한 드라마로 꽤 뜬 스타와 촬영을 했는데 그분의 출연료가 자기보다 몇 배나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몸값도 페이를 올리기 위해서 배우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러면 돈도 많이 벌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이후 1994년 S본부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뭐 내조의 여왕, 넝쿨째 들러온 당신 같은 작품들이 연달아 히트를 시켰는데 또 지난해 아주 대박난 작품이 있었죠. 바로 미스티가 있었는데 이 김남주 씨는 출연하는 작품마다 이번이 인생 작품이 되겠지라고 얘기를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경신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김남주 씨는 또 연예계 소문난 자산가예요. 삼성동 저택뿐만이 아니라 송도에도 고급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김승우, 김남주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청담동에 있는 빌딩은 100억대를 호가입니다. 와, 저도 노력해서 언젠가는 그 건물 옆에 건물을 한번 사서 한 채 드릴게요. 원룸이라도 하나 주세요. 원룸 하나 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사의 신으로 불리다 데뷔한 여배우도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이시영 씨. 이시영 씨. 번트 선수이자 여배우 이시영 씨인데요. 이시영 씨는 28살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합니다. 근데 데뷔하기 전부터 힘든 생활고를 겪으면서 배우의 꿈을 다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동덕여대 의상 디자인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후에는 원단 공장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했는데요. 결국은 본인이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퇴사를 했지만 번번이 오디션에는 낙방을 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 끝에 어머니가 찜질방에 매점을 인수를 했는데 인수자는 어머니였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바로 이시영 씨였습니다. 찜질방이 생각보다 그 매점에 물품의 종류가 꽤 다양했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인터뷰 때 물어봤는데 또 이 욕심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사실 찜질방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물건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걸 놓고 팔아도 되는데 좀 예쁜 속옷, 예쁜 양말 갖다 놔야 잘 팔릴 것 같고 또 다른 찜질방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더 잘 팔릴 것 같고 그래서 직접 동대문이나 여러 그 재래시장에 가서 그걸 떼다가 그 매점에서 팔아서 아주 수익이 쏠쏠하게 났다고 본인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시는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찜질방에 도둑이 들면 이시영 씨가 막 잡기도 하고 그랬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잡아도 문제인 게 이게 여탕이니까 CCTV를 못 하는 카메라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이 도둑을 잡아도 이 진짜 멀쩡한 아가씨가 나 이 도둑으로 자꾸 몬다 이렇게 화를 내버리면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시영 씨가 권투를 배우기 시작 전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배우고 난 다음이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저도 데뷔가 좀 늦어서 데뷔가 늦고 또 생활고까지 겪고 그러면 뭔가 이 간절함이 어렸을 때 팍 데뷔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간절함이 생겨서 목표의식이 커져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시영 씨랑 비슷한 스타도 있어요. 그 환풍기 수리공에서 가수로 인생 역전. 한국의 폴포츠. 네, 허각 씨입니다.
3살 때 어머니랑 헤어지고요. 홀아버지 손에서 쌍둥이 형과 함께 자라서 가정 형편이 정말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릴 적에 제대로 음악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요. 게다가 원래 학력이 중졸이었습니다. 결국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19살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네. 이마저도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저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공사장 막노동도 했고 또 천장 환풍기 설치도 하고 뭐 다양한 알바를 했대요. 그러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허각 씨는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의 노인복지회관은 다 내가 지었다. 그리고 한강공원 망원지구에 있는 화장실 환풍기도 다 내가 달았다 하면서요. 이제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그때 내가 그때 일했었지, 내가 이렇게 일했었지 이런 추억에 잠기기도 한대요. 근데 허각 씨가 처음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을 때도 이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배경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고 그래서인지 뭔가 노래에 더 진정성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런 소울이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네. 참 사랑했었던 애틋했던 우리 사이. 그 무대를 허각 씨가 직접 디자인 이렇게 했거든요. 노래를 부르는데 달려. 그런데 무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들 소름 끼쳤었어요. 저도 그때 응원했었거든요. 울컥하고. 그렇죠. 울컥하고. 당시에 우승 상금이 2억 원이니까 엄청난 건데 그때 반응이 부럽다 보다도요. 정말 고생했다. 빚 갚고 너희 가족들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그런데 써라라는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고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를 잊지 마라, 그리고 모노드라마 이런 노래들이 계속 히트곡이 되면서 허각 씨가 탄탄대로를 걷게 됐습니다. 네. 가수가 되면서 또 인생 역전까지 된 게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으면서 맞습니다. 제 얘기 같네요. 어디가 예, 숟가락 얹으시네. 전혀 비슷한 곳이 1도 없는데 어디가 인생 역전에 어떤 그러면 슬리피 씨는 좀 더 잘 돼야 돼요. 애기씨 전문 배우 김태리 씨도 의외로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태리 씨가 원래 꿈이 아나운서예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합니다. 뭐 패스트푸드점부터 편의점 그리고 신문사에서 사무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카페 아르바이트를 정말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네, 김태리 씨는 두유 판매원으로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카페 사장님이 우리 카페에서 한번 일을 해보겠느냐라고 스카웃을 했대요. 그래서 김태리 씨는 당시에 두유를 파는 것보다는 카페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카페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애기 씨 역할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금수저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김태리 씨는 이제 극단에서 활동을 하다가요. CF나 단편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연예계에 입문을 했고요. 그러다 드디어 운명적인 작품을 만납니다.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 출연을 하는데 당시 이 영화 오디션 공고가 이런 거였어요. 노출 수위 최고, 노출에 대해서 절대 협의 없음. 그만큼 노출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이걸 모두 이겨내고 그 영화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칸에서 이 김태리 씨 만났을 때 이 이제 아르바이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문사 그 사환 아르바이트가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신문사에서 심부름하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배우가 돼서 기자분들 만나 뵐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러면서 예. 이런 게 다 뭔가 인연이고 인생인가 봐요 얘기하는데 정말 해맑더라고요. 2014년 데뷔인데 보니까 90년생이에요. 네. 25이에요. 그렇죠. 대학교 한 23살, 뭐 4살까지 다녔다 치고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길래.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아가씨라는 영화, 물론 이제 제가 뭐 연기를 전문적으로 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김민희라는 그래도 꽤 오랜 경력의 큰 배우가 있었잖아요. 그 상대 역으로서 누가 더 밀린다거나 누가 더 신인 같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은 것 같아요. 김태리 씨라는 아주 신인 배우인데도 굉장히 그 연기나 뭐 여러 면에서 기가 전혀 눌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이런 생활 경험들이 꽤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 판매하다 보면은 싫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근데 그런 거 막 걱정을 하다 보면 얼굴이 두꺼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예. 네. 이번에는 그리운 스타입니다. 네. 심은하 씨도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이색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심은하 씨가 그 빛나는 미모로, 라이트 페이스, 빛나는 미모로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심은하 씨가요, 2001년에 은퇴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결혼과 함께 은퇴했다고. 아니에요. 은퇴하고 4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은퇴한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저는 되게 기자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돌아오길 바라는데 이제는 안 돌아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과거를 좀 살펴보면은요, 잠실에 있는 L 놀이동산에서 퍼레이드 그 일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대다수가 탈을 쓰고 보통 거기서 이제 여신 컨셉인 사람들은 대다수가 러시아 이쪽 외국에서 온 무용수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심은하 씨는 달랐습니다. 다 제치고 그 안에서도 퍼레이드에서 항상 얼굴을 드러내는 공주라든지 발레리나 역할을 도맡아하면서 그 안에서도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출중한 미모를 메인이요. 아이고, 저 같아도 뭐 놀이기구 타러 가서 심은하 씨 같은 초미녀가 있으면 안 타고 좀 더 볼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얼굴은 그냥 문어탈을 써야 되는 거죠. 탈을 쓸 필요가 없죠. 다리만 달면 되죠, 다리만. 여기만 하면 예. 저는 예전에 극장에서 한번 봤는데요. 그냥 편안한 평범한 옷을 입으셨는데 얼굴이 빛이 나요? 네, 이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도드라지더라고요. 의상이 너무 평범한 의상이었어요. 너무 평범한 그냥 이렇게 브라우스 같은 걸 입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저도 얼마 전에 심은하 씨 봤거든요. 심은하 씨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그 백화점에서 이제 장 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민낯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뭐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렇게 놀이공원 퍼레이드 단원 출신 연예인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배우 전수경 씨도 놀이공원 퍼레이드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연기를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놀이공원 하면은 퍼레이드 단원들 이렇게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어요. 아니 놀이공원에서 그 야외 MC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김영만, 지석진 씨가 거기 출신이에요. 한편 데뷔 전 이색 이력을 통해 다져진 밑거름으로 연예계에서 멋진 활약을 하는 스타들도 있죠. 네, 소개해드릴 분은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연기지 않았으면 이분 도대체 뭐 했을까 하는 분입니다. 바로 명품 배우 김명민 씨인데요. 여러분, 김명민 씨가 배우하기 전에 어떤 직업 했을 것 같아요? 김명민 씨는 그냥 왠지 번듯하고 뭔가 바른 이미지라서 그냥 회사원이지 않았을까. 텔레마케터 하면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끊고 싶지 않은 목소리잖아요. 네, 다 그럴듯한데 사실 김명민 씨는 케이블 채널 M본부의 음악방송 BJ로 VJ로 활동한 제일 안 어울려요. 반전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김명민 씨의 예전 모습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죠. 네, 김명민 씨하고 제가 이제 같이 광고를 찍었었잖아요. 동갑내기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까지 촬영을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광고주하고 저하고 이렇게 김명민 씨가 셋이 탔거든요. 11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사람이 김명민 씨예요. 김명민 씨가 과묵하지 않아요. 아니요. 진짜 안 어울린다. 그 목소리로 11시간을 떠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열정이 넘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이제 김명민 씨가 생업전선에 뛰어드는데요. 여기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태원의 남자는 홍석천이지만 그 이전에 김명민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태원의 한 스키복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원래 아르바이트 월급은 60만 원 정도고 정직원은 70만 원 정도였는데 첫 달부터 엄청난 수완을 발휘해서 너무 잘 파니까 첫 달 월급이 350만 원. 그럴 수가 있어요? 달이 500만 원. 어머. 그만 너무 잘 파니까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근데 11시간 동안 지겹다가 아니에요. 정말 얘기죠. 재밌어요. 위대한 명치비 김명민 씨는
얼마 되자면 서울시내 5개 여대 이 스키 동호회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시즌마다 600건 이상의 단체 주문을 받아냅니다.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인정을 해주고 심지어는 동업을 하자는 제안까지 받습니다. 와. 이 정도면 뭐 결말이 이제 스키복 판매점, 인수, 뭐 대표 그렇죠. 이게 결말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렇게 사시다가 어떻게 데뷔를 하신 거죠, 배우로? 항상 계기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잘 파니까 그냥 앉아서 손님 받은 게 아니죠. 호객행위를 했는데 이게 호객행위가 원래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서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 철창 안에서 느낀 거죠. 나는 배우를 해야겠다라고 느껴서 다시 했는데 이랬던 김명민 씨가 사실요 2004년에 뉴질랜드로 이민 갈 계획을 세워서 집 계약까지 했었어요. 국내 집, 차 다 팔고 임신한 아내는 내가 데리러 들어올 테니 아이 낳고 기다리고 있어 하고선 가기 직전에 받은 작품이 불멸의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편만 해보자 하고서는 출연을 했는데 그걸로 그해 KBS 연기대상 받고 배우 인생이 활짝 피게 됩니다. 사실 그때 경찰서를 안 갔더라면 그거 있잖아요. 덩어리 이거 있잖아요. 그걸 아마 못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잘 돼서 너무 좋아요. 꽃중년의 정석 지진이 씨도 대기업 사원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네, 지진이 씨는요 전공을 살려서 유명 광고 회사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나름 탄탄대로 달리다가 우연히 사진을 접하게 됐는데 사진의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디자이너 그만두고 배우로 이제 전향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광고 사진 촬영 스튜디오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 사진작가 조수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당시 월급이 4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생활고가 있었냐면 머리 자를 돈이 아까워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렀는데 머리끝이 이 허리춤에 다다르자 통장에 모인 돈이 약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아서 5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무엇을 샀느냐? 카메라를 샀다고 합니다. 가위를 샀어요. 대단하네요. 지진 씨가 작가로 일하면서 워낙 외모가 출중하니까 광고 모델로도 섭외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닌 국내 스타도 아니라 중국어권 최고의 스타 금성무 씨의 CF에 참여를 했는데 금성무 씨의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모든 촬영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뒤태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지진 씨가 부분 모델을 하게 되면서 비슷하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 CF를 계기로 김혜수 씨하고 전도연 씨 매니저로 유명한 분이 지진 씨를 정말 삼고초려해서 발탁을 한 거죠. 금성무 씨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 퍼앤스 러브에 이제 두 분이 출연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이때 지진이 씨가 금성무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당신의 대역이었다. 뒷모습 대역이었다. 그래서 나고 이러면서 뭐 정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고. 두 분 진짜 인연이었나 봐요. 인연이에요. 한편 연예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연예인이 된 경우도 있어요. 억울해요. 제일 싫어하시죠. 벌써 코스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이게 바로 정영진 편집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전형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 연예계에 발을 디딘 스타. 어떤 스타가 있나요? 나쁜 친구 따라갔다가 17대 1로 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좋은 친구 따라갔다가 8,0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버렸습니다. 친구가 안 되고. 그렇죠. 그 유명한 3대 기획사 중에 한 곳인 S기획사에 당당히 합격한 스타 바로 고아라 씨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여는데요. 그중에서도 외모 짱 부문에서 1등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오디션을 친구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아라 씨한테 백댄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고아라 씨한테. 근데 이때 선곡한 곡이 보아의 발렌티였는데 이제 발렌티가 2절에서 하이라이트 안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친구가 추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는 고아라 씨한테 너는 1절에 그
백댄서 역할만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2절에서 노래가 뚝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고아라 씨한테만 말을 걸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절이 나왔다 하더라도 고아라 씨만 합격했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거예요. 친구가 운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연예인 친구 성공한 친구를 줬으니까 참고 안타깝네요. 그 친구는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아니 오디션을 혼자 보는 건데 왜 그렇게 예쁜 친구를 데려가서 원래 속 없이 착한 친구인가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고아라 씨한테 그 친구가 정말 은인 같은 친구예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 기획사가 그 오디션 경쟁률 뚫기가 정말 힘든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아라 씨가 발탁됐던 그 오디션이 회사 내에 뭐 전설처럼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고아라 씨를 스타덤에 올린 드라마 뭡니까? 반올림이죠. 반올림 역시 이 역할도 오디션을 선배들이 가길래 따라갑니다. 야, 또 그래서 여기에 합격을 합니다. 오디션 장인이네. 탈락이 없는 인생이네요. 근데 이분은 따라만 가면 복권 살 때 따라가면 돼요, 이분은. 네. 잠깐만요. 근데 정영진 씨 이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으세요? 저요? 귀를 막고 계시는 귀를 막고 아니 그게 아니라 건 좀 그렇게 싫으세요? 막 남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요, 승승장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빨이라고 보시죠, 운빨. 아니 우리 저 레이디 제인 씨가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레이디 제인 씨. 이게 뭐 이 고아라 씨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역경 없이 성공한 게 아니 이런 스토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팩트입니다.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니까 역시 그 대형 기획사다 보니 스토리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짰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니 친구가 진짜 실제로 친구에 따라갔다가 된 거잖아요. 맞아, 영상도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해줄게요. 제가 드라마에 여자 주인공이 캐스팅 된 적이 있었어요. 99년에. 근데 그때는 제가 기획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서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MBC 그 복도 있죠. 복도 굉장히 좁은 복도에서 제가 달려가다가 이휘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휘재를 원래 아는 사이였거든요. 희재야! 막 그래서 복도에서 한 거,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MBC PD님이 설날 특집후에 가장 철딱서원이 없는 막내 며느리 그 역할로 제가 처음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희재야! 이거 하는 모습을 하나요. 그런 우연이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를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 나는 연예인 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친구 따라가는데 한번 그냥 가볼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오디션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1등이 되거나 이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라 씨도 그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연예인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열정에 그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뭐 같이 갔다가 뭐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조금 다르게 보면 친구가 가자고 하는데 내 일도 아닌데 가서 또 내가 지금 메인도 아니고 백댄서를 하는데 백댄서를 너무 열심히 해서 거기에 이제 조미료가 보태진 건 너무 출중한 외모죠. 근데 막 가서 이러고 대충 했으면 아마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선한 마음도 행운에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친구 도와주려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을 빼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어필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큰 욕심 없이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막 덤비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저 친구는 누군데 저렇게 건성하지?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다르게. 대범하다. 이런 식으로. 예. 이분은 친구를 따라갔다 20년째 연기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바로 박광현 씨입니다. 박광현 씨? 어떤 이야기인가요? 박광현 씨가요, 토목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원래 배우가 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연예인 지망생 친구가 전화가 와서 맥주 한잔 하자라고 얘기해서 나갔는데 그 친구가 S본부의 톱 탤런트 대원서를 제출하러 가자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마침 이 원서가 공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박광현 씨도 그냥 한번 따라서 내봤는데 금상을 받은 거예요. 왜 스토리가 이렇죠, 다들? 네, 무려 상금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친구 때문에 연예계에 데뷔한 케이스죠. 그러면 그 친구, 이런 스토리는 항상 그 친구는 꼭 안타깝게도 떨어지곤 하던데. 친구는 항상 새드 엔딩이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박광현 씨는 제가 잘 아는데 사실은 신인 때부터 외모도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서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KBS에는 차태현, SBS는 박광현 이렇게 좀 발랄하고 좀 스스럼 없는 그런 캐릭터가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이건 몰랐어요. 친구 따라와서 시험 받는 줄은. 참 희한한 게 왜 도대체 같이 가자고 제안한 친구는 안 되고 맞아요. 같이 가는 사람만 될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친구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친구는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그냥 없애버려. 신경 써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팩트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연예인이 될 생각이 없는데 그 오디션을 보려면 굉장히 줄도 오래 서야 되고 고된 일인데 왜 그걸 하냐고. 그걸 따라가서 한다는 건 생각이 이씨간 거죠. 그래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해. 야 이게 한 명 한 명 넘어가는데 아니, 두 번째는요. 생각 이씨 가는 게 맞아. 넘어갔네. 봐봐요. 생각 이씨 가는 거죠. 톱 탤런트 대회. 이거는 그냥 모델 뽑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외모도 되지만 어느 정도 연기라든지 순발력 이런 것들 본 대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공대 학생이 갑자기 가서 막 뭔가 시키는 연기를 막 내가 했다? 이건 난 상상하기 어렵다고 봐요. 제가 지금 실제 전화 찬스. 광현아. 수홍형이야. 그래 잘 지내니? 너무 광현아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저희 풍문쇼입니다. 박경인 씨의 데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톱탤런트 SBS 톱탤런트 대회에서 금상 받았던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친구 따라 그 오디션을 토목공학과 학생이 친구 따라 오디션을 봤던 게 맞습니까? 그 친구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동창 따라간 거고요. 진짜로요? 그때 연예인이 할 생각이 있이 가신 거예요? 없이 가신 거예요? 친구가 여의도 SBS에서 탤런트를 뽑는데 거기 가서 원서만 가지러 같이 가자. 원서만. 네, 그래서 갔다가 원서비가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원서비가 공짜길래 이 얘기는 거의 똑같아. 들고 나와서 그냥 약간 뭐 반신반의하면서 장난반으로 이렇게 넣었던 되겠어요 원서가 생각에. 네네.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SBS, 뭐 KBS, MBC에서 뭘 하는지도 몰랐고요. 정말 뭘 하는지 몰랐어요. 경윤 씨 지금 반성하세요. 탤런트 이런 쪽은 끝나지 않았어요? 뭐 내가 뭐 저런 거 되겠어. 그냥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춤 같은 거 따라 좀 잘 추고 그냥 뭐 동창들 사이에서는 그냥 좀 끼가 좀 있는 아이? 네, 뭐 이 정도였지 제가 뭐 감히 TV에 나간다, 데뷔를 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저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같이 시험을 봤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 네. 그 친구도 꿈을 이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친구는 지금 SNS 상으로만 가끔 이렇게 소식은 보고 있는데요. 회사 다니는 것 같아요. 박경인 씨 갑자기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놀랬을 텐데. 잘하셨어요. 내가 친한 형이니까 한 거니까 이해해라요. 알겠습니다, 형님. 박경인 씨 고맙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에 전화 연락드릴게요. 고마워요. 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이제 재밌네요. 박경인 씨가 한참 얘기했다. 여러분들 근데 박경인 씨가 친구 이름까지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좀 비슷해요. 저랑? 네, 나이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가 우리는 요 나이쯤 되면 오늘 한 말 내일 까먹어요. 똑같이 이거를 얘기한다는 건 그의 기억이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명백한 거. 요거는 빨리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인증도 해, 인증도. 나이 먹고 그러지 마, 추해. 자, 그리고 아역 배우의 교과서로 불리는 유승호 씨가 그냥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뷔 때. 네, 아역 출신인 유승호 씨 역시 그 어린 시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그 유승호 씨가 5살일 때 같은 동네에 그 아동복 카탈로그 하는 모델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서 유승호 씨도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5살 친구가 소개를 해줬다고요? 근데 이게 뭐야? 설명해야 되는 게 너도 이게 아마 자료도 있어요.
거야. 엄마가 한 거지. 엄마가 한 거지. 유치원에서. 또 해봐, 이게. 그러니까 아들 잘생겨서 그럴 수 있는 거 난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린 시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이게 왜 붙냐는 거예요. 유승호 씨가 그때 한 7, 8살인가요? 그때 슬픈 연가의 아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드라마를 같이 했는데 그때 엄마가 매니저셨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냥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되게 그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정영진 기자님. 그래요. 일단 그렇게 유승호 씨가 5살에 시작을 해서 친구의 권유로 2000년에 그 M본부 드라마 가시고기를 통해서 아역 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2002년 누군가를 그때를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초등학교 시절에 영화 집으로. 집으로. 사실 그때는 연기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냥 정말 소년 유승호를 그대로 보여줬는데 당시 이 영화가 410만 명. 이게 진짜 당시의 스크린 수를 지금이랑 비교하면 저는 1000만 명 정도는 모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정말 그러면서 유명했어요. 유승호 씨가 아역 스타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게 친할머니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건 연기 천재죠. 천재예요. 저 치킨 아니고 백숙이라고 진짜 울잖아. 맞아. 저는 근데 사실 이 귀여웠던 아역 유승호 씨의 모습보다는 사실 유승호 씨가 크면서 진짜 하루가 다르게 남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어엿한 성인 연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쯤 제가 사랑에 빠져서 유승호 씨가 군대를 갑자기 입대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또르르 눈물을 그렇게 흘렸거든요.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하던 우리 유승호 오빠가 2013년 오빠라니요. 어리고 잘생기면 오빠입니다. 맞아. 잘생기면 오빠죠. 오빠. 잘생기면 오빠예요? 잘생기면 오빠죠.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예. 계속 유승호 오빠 얘기해주세요. 유승호 오빠 그때 군대 갔죠? 연예인치고는 좀 빠른 입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시 네티즌들은 이 군대에 빨리 가는, 유승호 오빠가 빨리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계속 연기를 좀 뭐 길게 보고 아무래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개념 배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군대라는 곳이 저는 뭐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나름. 왜냐면 이제 그 유승호 씨 같은 경우에 아역에서 어쨌든 성인 연기자로 변신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쉼표가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성인 연기로 좀 변신하고 나서 조금 연기력을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연기력 논란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뭔가 한번 그러니까 성인 연기자로 변신을 했을 때 진짜 자신의 연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좀 더 연기에 대한 뭔가 좀 노력이나 공부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렇게 데뷔 일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분 생각이 계속 나는데 유승범 씨 데뷔 일화가 되게 재밌잖아요. 네, 저는 이분의 데뷔라 참 좋아하는데 류승범 씨는 2000년이죠.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사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만들 땐 돈도 없었고요.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 제작을 옆에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유승환 감독의 아내분인 강혜정 대표예요. 영화 베테랑을 제작한 제작자이기도 한데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어느 날 딱 왔는데 그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에서 정말 생양아치 역할인데 누가 방에서 막 뒹굴고 있더래요. 그게 유승범 씨인데 쟤다 싶어가지고 그 연기를 시켰는데 그 역할에 형수가 그렇죠. 딱 들어맞았던 거죠. 그렇게 걷어먹인 시동생이 지금 얘기를 해요. 나 어디 가면은 그 제작자가 날 유승범 형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사실 유승범 씨가 데뷔하기 전에는요, DJ, 댄서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하세요. 형은 그동안 너무 이게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배우를 찾은 거예요. 등잔불이 딱 어두운. 이야, 친동생이 여기 딱 바로 자기 발밑에 양아치 한 마리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지. 유승범 씨가 보면 오해하겠네요. 아니, 그 당시에 반항가 이건 보면 진짜 패셔너블하고 멋있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승범 씨의 진짜 데뷔작은 형 유승환 씨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찍었던 영화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영화를 찍었어요? 예, 예. 그래요? 네, 이제 유승환 씨는 유승범 씨 자기 동생의 이제 끼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같이 출연을 시키자, 영화에. 근데 친구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유승범 씨가 출연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연기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유승범 씨는 어릴 때부터 끼와 연기에 다져졌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초등학교 시절 이게 초등학교 때 찍었다는 얘기야. 시절가 아니라 시절 친구들과. 그렇죠. 자, 이렇게 특이한 계기로 연예인이 되신 분들이 또 있으시다고요? 장근석 씨가 생각이 나요. 장근석 씨는 진짜 어릴 때부터 남다른 외모 그리고 끼를 자랑했던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어린 시절 자신의 집에서 연예인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이요? 네. 집에서요? 한번 어린 시절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부모님께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물건을 맡겨놓은 거죠. 근데 집을 보러 온 한 영화 배우가 어린 소년 장근석 씨를 보고 얘 영화 배우 시키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연예인 준비를 하고 뭐 오디션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요. 그 배우가 누구신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장근석 씨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예. 너무 어릴 때라. 장근석 씨는요, 한국에 진짜 없는 캐릭터예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부산영화제에 제가 매년 가는데 너는 펫이라는 영화를 갖고서는 부산영화제에 온 적이 있는데 그날 밤에 부산 백사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해운대. 저는 또 해운대 백사장 옆에 있는 포장마차촌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나서 뭔가에서 갔더니 밤 11시쯤 됐는데 장근석 씨가 맨발로 기타를 치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사장에서. 혼자서요. 네, 그게 그냥 본인이 흥에 취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즉석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던져줬어요, 잘 봤다고 공연을. 그래서 그거를 근데 또 장근석 씨가 다 걷었어요. 그 돈이 그때 한 20만 원 한 23만 원 됐는데 그거 기부한다고 자기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라고선 고맙다고 SNS에 글도 남기고. 어떻게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또. 근데 기자들이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밤 되면 항상 코스가 있고 마지막에는 포장마차촌에 기자들과 다 모이거든요, 관계자들이. 근데 장근석 씨가 거기까지 계산하고서 와서 노래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근석 씨는 그때 부산영화제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특이하네요. 예. 진짜 특이해요. 그리고 이세영 씨. 최근 드라마 왕이 된 남자에서 정말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뷔한 계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데뷔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세영 씨 어머니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보고 나서 내 딸이 얼굴이 유명해지면 납치나 유괴를 당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역 배우로 이제 데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기 씨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선희 씨와의 인연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선희 씨가 운영하는 라이브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걸 본 이선희 씨가 이승기 씨에게 가수 데뷔를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뒤늦게서야 이승기 씨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몰라봬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예인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어린 승기가 이선희 씨의 제의를 거절했군요. 모르니까. 대차나이였죠. 그래요. 네. 연예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끼를 주체 못해서 이렇게 막 드러나는 사람들만 연예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자신이 좀 소극적이라도 꿈을 키워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슬리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본인은 어떤 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반천재, 반노력형인데. 그럼 완벽한 거네요, 거의? 아니 진짜로.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 내가 봐도 내가 끼가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애매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천재성은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이렇게 하면 저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다 건들면 그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랩도 마찬가지고 작곡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노력이 항상 했죠. 노력은 랩도 계속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네. 반짜장 반짬뽕이 생각나네요. 네. 짬짜면. 그런 짬짜면 같은 느낌. 네. 천재형도 있을 수 있고 노력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되는 거. 발탁이 되는 거는 정말 거짓말처럼 만들어진 위인전처럼 정말 친구 따라갔다. 뭐 여기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뽑힌 사람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맞아요. 그 뽑힌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을 했든 타고난 재능이 있었든 분명히 그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다는 거 거기까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맨날 옛날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과정이 짱 덮이고 그 뒤부터가 진짜 인생이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참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한데 만족도가 높으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유독 높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굽니까? 네, 다름 아닌 우희진 씨입니다. 우희진 씨. 스스로 본인이 배우가 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44인데 연기 경력은 32년 차입니다. 사실 이 정도 기간 동안 해오려면 천직이 아니고서는 하기가 힘들죠. 그럼요. 네, 32년이나 된 게 1986년도 초등학교 그때 사실은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5학년 때. 그 이제 광고 모델을 했고 1년 뒤에 특채 탤런트로 해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예뻤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뭔가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도 나고 특히 눈썹이 약간 브룩실즈 눈썹처럼 독수리 눈썹이라고 하죠. 독수리가 날개 탁 펼친 것 같은 그런 어떤 이국적인 그 외모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요즘 많이 흔히 얘기하는 얼굴은 청순한데 굉장히 뭔가 섹시한 느낌을 주는 그 느낌을 우희진 씨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건너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희진 씨가 이제 남색 여set으로 많이 기억하는데 드라마 느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이정재 씨, 김민종 씨, 손지창 씨가 좋아했던 사람이 우희진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느낌은 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세 여자세 시트콤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정말 우희진 씨의 인기는 대단했죠. 이휘정 씨는 재미있는 코믹 캐릭터로 정말 인기가 많았고 우희진 씨는 너무 예쁘면서 여성스럽고 똑똑한 그런 매력으로 신동엽 씨의 혼을 쏙 빼놓는 미모의 연기자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희진 씨가 아역 배우로 시작을 하셨으면 사실은 중간에 뭐 슬럼프도 있고 오히려 막 너무 지긋지긋해 막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처음부터 배우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참 궁금해요. 네, 그게요. 우희진 씨가 배우가 천직이라고 느낀 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궁금한 게 우희진 씨가 아역 배우로 시작을 하셨으면 사실은 중간에 뭐 슬럼프도 있고 오히려 막 너무 지긋지긋해 막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오히려 처음부터 배우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참 궁금해요. 네, 그게요. 우희진 씨가 배우가 천직이라고 느낀 건 아이러니하게도 슬럼프를 겪고 나서였다고 해요. 우희진 씨가 30대에 접어들면서 다른 일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고 연기를 3년 동안 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계기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고 있던 연기가 정말 소중했던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쉬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인내심을 배우게 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자기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잠시 떠나봤기 때문에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 연예계를 떠났다가 생활고 때문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스타도 있죠. 네, 바로 영화 예능을 종횡무진하는 영화계 배우계의 대모 바로 윤여정 선배님입니다. 윤여정 씨는 결혼 13년 만에 조영남 씨와 알려진 대로 파경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여배우가 이혼을 했다 그리고 이혼녀다라는 이 낙인 때문에 배우 생활을 좀 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윤여정 씨가 두 아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연예계로 돌아왔는데 원래는 주연 배우 스타였는데 이제는 생계형 배우로 돌아섰어요. 눈부신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 전성기를 지나서 다시 뭐 조연도 아닌 단역도 아닌 보조 출연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사실 이제 김가인 씨도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 다시 윤여정 씨 같은 이런 배우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보통의 그 아주 독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름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남들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래에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놨다. 맞아. 그 마음을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생계형 배우 윤여정 씨의 어록도 있죠. 연기자가 가장 연기를 잘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다 라는 말을 좀 명언이죠. 절실하고 절박해야 멋진 연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돈의 맛. 또 영화 하나 또 뭐 있죠? 바람난 가족. 이거 정말 영화로 보면요 깜짝 놀란 만큼 노철신을 과감하게 하셨어요. 윤여정 씨가 인터뷰해 보면은요 정말 가감 없이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바람난 가족 때는 본인이 정말 노출연기 때문에 꺼려졌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집 수리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생활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다른 역할도 아니고 물론 저 배역에 필요하고 그 극 중에 필요하니까 그렇겠지만 이 배우들이 노출씬 도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박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돈 때문에 뭐 생활고 때문이라면 사실 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신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박하나 씨의 노출이건 아니면 김가연 씨의 노출이건 아마 그 노출보다 저는 훨씬 더 결심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차라리 젊을 때는 뭐 조금 꺼려진 게 있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윤여정 씨 판단에 그렇게 젊었을 때 20대처럼 아름답게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꼭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화들이 굉장히 빛났어요. 윤여정 씨.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 영화들 다 봤는데 윤여정 씨 나온 영화에서 윤여정 씨보다 더 빛나는 사람은 아마 그 영화 내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냥.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 애쓰지 않으면 올 수가 없더라고. 이번에는 연예계 데뷔 후에 생활고로 고생한 스타가 있다고요. 데뷔 후에 오히려 생활고를 겪은 연기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국민 엄마로 불리는 바로 김혜숙 씨입니다. 김혜숙 씨가? 그래요? 이 연기 잘하는 분이요. 40대 배우로서 슬럼프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배우 외적인 일인데요. 대규모 사업을 벌였는데 뷔페 사업이었어요. 근데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됐고 결과적으로 김혜숙이란 배우의 40대 연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은 그때는 모든 일을 그냥 다 빚 갚는 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 시기가 본인은 제일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저도 뭐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패한 게 더 많거든요. 실패한 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잘 되는 것만 보시니까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그래도 혹 사채 안 쓰셨죠? 은행은 그렇죠. 사채 안 쓰셔서 지금 성공한 사업가가 되신 거고 김혜숙 씨는 사채의 손을 댔고 이거 정말 힘들죠. 네, 아주 네,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첫걸음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다 접고 나서 집에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어디 얼굴 들고 다니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집에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사채업자? 전화가 오죠. 그 불안감, 저게 빚독촉 전화일까봐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그 보낸 시간에 그 세월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김혜숙 씨 남편분께서 굉장히 일찍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무도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하셨던 일이 뭐 일일 점원도 하시고 지방 행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온갖 일을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생활고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죽을 결심을 하고 한강 다리 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생각이 나서 터벅터벅 길을 걸어서 다시 집에 왔다고 하네요. 근데 걸어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울지 말자. 앞으로 술 먹지 말자. 음악 듣지 말자.
이제 마음을 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냥 주변에서 다 없애자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막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피아노까지 없애면서 마음을 굉장히 굳게 먹었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 뒤에는 그림자가 긴 법이잖아요. 네.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좋겠지만 연예인으로서 애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고충을 고백한 스타가 있었죠. 예. 저는 보아 씨가 떠오르는데요. 네. 2000년에 데뷔했을 때 나이가 불과 15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무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또래들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네. 덕분에 아시아의 별, 오리콘의 신성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만큼 충분히 이런 외부적인 활동이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맷집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네. 데뷔 때 보아 씨가 생각이 나는 게 그때 만 13세라는 타이틀을 이제 들고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또래 막 그 여자 친구들이 굉장히 질투심도 심했고 막 그때는 이제 뭐 인터넷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활발할 때는 아니어서 막 그런 악성 루머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2012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제일 싫었대요, 보아 씨는. 너는 보아니까 할 수 있어. 너는 보아니까 땡땡땡해. 라는 말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해서 그 말이 정말 너무 듣기 싫었대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보아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좀 소화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보아 씨는 평소에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힘내. 우리가 오늘 서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오늘 힘내. 이 말을 정말 싫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3살 어린 나이에 일본 이제 데뷔 훈련을 위해서 홀로 떠났잖아요. 근데 이때 대학생이었던 보아 씨의 오빠가 이 떠나는 어린 보아에게 힘내라고 응원을 했는데 보아 씨는 그냥 조용히 손을 흔들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보아 씨가 오빠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정말 힘내라는 말을 할 거면 나를 그 힘든 상황에서 꺼내줘. 못 그럴 거면 힘내라는 얘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혼자 그렇게 연습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구나. 이분은 화가 나도 화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건데 허경환 씨가 이 사업가로도 지금 굉장히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뭐 닭가슴살 매출이 뭐 연 90억 원에 달한다고. 맞아. 네. 근데 그러면서 허경환 씨가 다른 연예인이 사업한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 말리는 이유가 이분은 화가 나도 화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건데 허경환 씨가 이 사업가로도 지금 굉장히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뭐 닭가슴살 매출이 뭐 연 90억 원에 달한다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허경환 씨가 다른 연예인이 사업한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 말리는 이유가 바로 이 연예인의 고충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 본인이 성공했으면 더 추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허경환 씨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섣부른 아이디어로 사업에 뛰어들면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주변 연예인들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좀 말리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런 피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홍석천 씨도 풍문단 중에는 사업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초창기에 연예인이라서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없으신가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으시겠죠.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만큼 이제 불평도 많고 실망도 크고 컴플레인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게 뻔뻔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저는 뭐 제가 겪기도 했고 연예인의 고충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악성 댓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더 이상 연예인들이 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감도 있지만 이제는 비난, 비꼬음
막 이런 것들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사실 진짜 요새 그 홍자매가 굉장히 예능에서 인기잖아요. 네. 근데 홍진영 씨는 그래도 연예인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댓글에 악성 댓글에 맷집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홍선영 씨는 이제 막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질문이 들어간 거죠. 혹시 악성 댓글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없나요? 물어봤는데 이걸 방송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만 좀 먹어라. 이런 댓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걸 보면 그분은 또 일반인이기도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동안은 여하튼 방송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배우, 가수는 아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도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홍성영 씨가 사실 이 댓글 그만 먹어라 뭐 엄마랑 동생이 불쌍하다 이 댓글을 보고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보냈는데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홍진영 씨는 언니와 출연 전에 자신의 SNS에 글을 남깁니다. 네. 제 친언니랑 처음으로 방송에 같이 나오게 됐다. 아무래도 연예계 쪽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게 처음이라 작은 댓글에 상처를 받는다. 마음이 여린 언니다. 예쁘게 봐달라라고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미리 예. 근데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사실 방송에 이제 얼굴을 비추면 이런 악플이나 이런 댓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진영 씨도 그걸 알기에 미리 언니를 걱정했던 건데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 중에 정말 즐거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스토커. 스토커. 아이돌들을 인터뷰할 때 스토커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택 씨나 태연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자신의 SNS에 사생 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번호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잠 좀 자자. 제발 전화랑 문자 좀 하지 마라 라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했던 어떤 가수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느낌이 너무 쎄하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서 일단 문을 열고 물을 꺼내려는데 그 불빛에 비친 그 부엌에 있는 스토커가 보여요. 스토커가 보여요. 집에 침입을 한 거예요? 이 가수는 나중에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곡을 쓰기도 했어요. 고통을 냉장고 이겨내는. 옆에 그냥. 네. 두 번째는 악플인데 본인에게 쏟아지는 악플은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내가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방송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가족 전혀 상관없는 내 가족 아니면 뭐 내 선생님 혹은 내 배우자 자녀까지 욕을 먹는 상황들이 뭐 생기잖아요. 지나치죠. 그러니까 대중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연예인이 극한 직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스타들의 연예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역시나 사람 하는 일이기에 어려움이 다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풍문으로 들었죠. 다음 주에는 더욱더 솔깃하고 재미있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